거지 새끼들이 먹는 걸 어디다 들이밀어. 김치 한 포기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이딴 시골 김치를 보내.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무릎 보호대 차고 30포기 김장한 친정엄마 김치를 시멘트 바닥에 엎고 발로 지지기며 시어머니가 퍼부은 말입니다. 손가락마다 반창고 붙여가며 담그신 그 김치가 진짜 시어머니 발밑에서 지시겨지는데 5살 딸까지 새파랗게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저는 짐 싸서 친정으로 내려갔고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부재중 전화 99통이 왔습니다.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남기신 갈색 가죽 가방 하나로 5년 묵은 거지 새끼 소리 한 방에 돌려드린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1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 7시였습니다. 회사 워크숍 출장에서 막 돌아온 저는 거실 소파에 가방을 내려놓다가 휴대폰 화면에 뜬 영상통화 알림을 받죠. 엄마였습니다. 화면을 켜자마자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 양념을 버무리는 엄마의 모습이 가득 잡혔어요. 신문지 위에 절인 배추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엄마는 보호대를 찬 무릎을 한쪽으로 비스듬히 뻗은 채 고무장갑 낀 손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 저는 가방끈을 손에 쥔 채로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왔구나. 출장은 잘 다녀왔어. 엄마는 고무장갑을 벗지도 않은 채 화면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엄마, 내 말 들어. 무릎 시술 받은 지 이제 넉 달밖에 안 됐어. 김장은 무슨 김장이야. 사돈댁이랑 큰형님 댁이랑 나눠 먹어야지. 사부인 입맛에 맞으실란가 모르겠다. 엄마 입에서 또 그 말이 나왔습니다. 사부인 입맛, 사돈댁 인사, 사돈댁 체면. 결혼 5년 동안 엄마 입에서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그 3가지였죠. 그때 화면 옆쪽에서 누군가 카메라 앞으로 쑥 다가왔습니다. 엄마의 오랜 친구인 영자 이모였어요. 지수야, 너희 엄마 좀 말려라.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절인 배추만 30포기야. 영자 이모는 한숨을 푹 내쉬며 화면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30포기? 엄마, 30포기를 혼자 했다고? 저는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어제부터 와서 거들고 있는데 너희 엄마가 글쎄 새벽에 먼저 일어나서 다 절여놨더라니까. 내가 가니까 이미 배추 다듬는 중이었어. 영자 이모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무릎 다 망가지면 어떡할 거야.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괜찮어. 옛날에는 50포기도 혼자 했어. 이까짓 게 뭐라고. 엄마는 별일 아니라는 듯 다시 양념 그릇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옛날이랑 지금이랑 같아? 무릎이 옛날 무릎이 아니잖아. 우리 딸이 시댁에서 기죽으면 안 되지. 사돈댁에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잖여. 엄마는 화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옆에 있던 영자 이모가 입을 비죽 내밀며 끼어들었어요. 술래야, 그 집은 너희 김치 보낸다고 좋아하지도 않더라. 작년에 송편 보냈을 때도 어쨌다며. 영자야, 그런 소리 우리 딸 앞에서 하지 마라. 엄마는 단호하게 친구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화면 속 엄마의 손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빨간 양념이 손목까지 묻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반창고가 하얗게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손은 또 왜 그래? 배추 다듬다가 좀 베었어. 별거 아니여. 엄마는 카메라를 슬쩍 돌려 손을 가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5살 딸이 방에서 뛰어나와 제 무릎 위로 폴짝 올라앉았어요. 엄마, 외할머니야? 응, 외할머니. 외할머니 언제 와? 곧 오시겠지. 대답을 흐리면서
저는 천장만 올려다봤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택배 기사가 끙끙대며 김치통을 현관 앞에 내려놓았어요. 5개였습니다. 세댁, 이게 다 한 집에서 온 거예요. 어르신이 무겁다고 미안하다고 전화까지 하셨어. 택배 기사는 땀을 닦으며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김치통 5개를 현관 안쪽으로 하나씩 옮겼습니다. 뚜껑마다 매직으로 꾹꾹 눌러 쓴 엄마의 글씨가 있었어요. 사돈댁용, 지순애용, 큰형님 댁용, 영자네용, 비상용. 그 글씨를 한참 들여다보고 있는데 딸이 쪼르르 달려와 김치통 옆에 코를 박았습니다. 엄마, 여기서 외할머니 냄새나. 그래. 응. 외할머니 부엌 냄새.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목구멍을 꾹 눌렀습니다. 그때 거실 식탁에서 신문을 보고 있던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또 김치 보내셨어? 어머니한테도 보내드릴 거야? 남편은 안경 너머로 김치통을 흘끔거렸습니다. 보내드려야지. 사돈땡용이라고 따로 써놓으셨는데 또 한 소리 들으실 텐데. 남편은 신문을 접으며 미간을 좁혔습니다. 한 소리 듣더라도 보내드려야지. 엄마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담그신 거야.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아니야. 알아서 해. 남편은 다시 신문을 펼쳤습니다.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가장 모양이 좋은 김치통을 골랐어요. 며칠 전 백화점에서 사다 놓은 한우갈비 세트와 김치통을 큰 쇼핑백에 정성껏 챙겨 넣었습니다. 일요일 오전 11시였습니다. 저는 딸을 뒷좌석에 태우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자꾸 힘이 들어갔습니다. 작년 추석에 엄마가 보낸 송편을 두고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이런 거 동네 떡집에서나 파는 거지. 도로 가져가서 너희나 먹어. 재작년 명절에는 친정 김치를 베란다로 내놓으며 그러셨죠. 냄새난다. 우리 집은 백화점 김치만 먹는다. 그 장면들이 줄줄이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엄마, 친할머니 집 다 왔어? 뒷좌석에서 딸이 물었습니다. 응, 거의 다 왔어. 엄마, 나 친할머니 무서워. 왜? 몰라. 그냥 무서워. 저는 백미러로 딸의 얼굴을 흘끔 봤습니다. 5살 아이의 눈에도 보이는 것들이 있구나 싶었어요. 시댁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옆집 담장 너머에서 빗자루질을 하던 옆집 할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호네 세댁, 또 시집살이 하러 왔어. 옆집 할머니는 빗자루를 든 채 담장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애기 데리고 왔구먼. 어이구, 우리 민서 또 컸네. 감사합니다. 세댁, 오늘도 잘 견뎌. 옆집 할머니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골목 한가운데 멈춰 섰어요. 결혼 5년 동안 이 동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봐왔는지가 그 한마디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 한가운데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명품 가방을 2손으로 들어 보이고 있었고 큰 동서와 작은 동서가 그 앞에 둘러서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큰 며느리가 보내준 거야. 백화점에서 새로 나온 거라더라. 시어머니는 가방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자랑하고 있었어요.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가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호 엄마 왔어? 뜻밖에도 표정이 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딸도 옆에서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민서 왔어? 할미한테 와봐. 시어머니는 손을 뻗어 딸을 끌어당겼습니다. 오늘은 괜찮을지도 모르겠다 싶었어요. 저는 2손으로 쇼핑백을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뭐야, 또 뭘 사왔어?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는 신용을 하면서도 쇼핑백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우갈비 세트를 꺼내본 시어머니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갈비도 들어있네. 한우야? 네, 어머니. 1등급으로 골랐어요. 우리 며느리 센스 있네. 그때 시어머니가 쇼핑백 바닥에 남은 김치통을 살짝 들어 무게를 가늠했습니다. 이건 뭐야? 김치야? 네. 친정엄마가 직접 담그신 김장김치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입꼬리가 묘하게 비틀리더니 갈비 세트를 든 손과 김치통을 든 손의 무게가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시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던 딸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다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김치통을 든 채 천천히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갔어요. 두 동서가 영문을 모른 채 시선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그거. 저는 한 발짝 다가갔다가 시어머니의 굳은 옆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김치통 뚜껑 가장자리를 천천히 더듬었어요. 마당 시멘트 바닥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옆집 할머니의 빗자루질 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오고 있었죠. 쾅! 김치통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당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빨간 양념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배추 포기가 시멘트 위로 굴러떨어졌고 국물이 제 흰 운동화 코앞까지 흘러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시어머니가 한쪽 발을 들어 김치 더미를 꾹 밟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배추 잎이 시멘트 바닥에 지지겨졌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시아버지가 마당 쪽으로 한 걸음 다가오며 외쳤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왜 그러세요? 큰 동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작은 동서는 시선을 바닥으로 떨군 채 두 손만 맞잡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당 수도가로 성큼성큼 걸어가 호스를 집어들었어요. 발에 묻은 김치국물을 씻어내면서 호스를 휙휙 흔들었습니다. 거지 새끼들이 먹는 걸 어디다 들이밀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독주택 마당의 벽돌담을 타고 골목 전체로 퍼졌어요. 김치 한 포기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이딴 시골 김치를 보내. 저는 그 자리에 굳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어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마당 한쪽에 서 있던 딸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외할머니 김치.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살짜리 작은 어깨가 들썩이는 게 보였어요. 민서야. 저는 그제야 정신이 들어 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딸을 끌어안았어요. 딸의 작은 손이 제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따뜻한 눈물이 제 목덜미를 적셨어요. 여보, 애 보는 데서 뭐 하는 거야?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마디도 못하시던 분이었어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시어머니가 호스를 든 채 시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시아버지는 입을 다물고 한 걸음 물러섰어요. 시어머니의 분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흩어진 김치를 발끝으로 또 한 번 차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명색이 교장 사모님인데 어디서 이런 시골뜨기 김치를 사돈이라고 보내?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습니다. 교장 사모님 입에 들어갈 음식인지 아닌지 분간도 못하는 사람들이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기나 해. 저는 딸을 품에 안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저는 이 마당에서 단 한 번도 고개를 똑바로 든 적이 없었어요.
엄마가 가르친 대로 사돈댁이 우선이라는 말을 새기며 다 삼켰죠. 송편을 떡집 떡이라고 비웃을 때도, 김치를 베란다로 내놓을 때도, 명절마다 봉투를 요구할 때도. 그런데 그 김치가 지금 시멘트 바닥에 지지겨져 있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보호대를 찬 무릎으로 절였던 그 김치가 손가락마다 반창고를 붙여가며 양념을 버무렸던 그 김치가. 저는 한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잠금 화면이 한 번에 풀리지 않았어요. 2번, 3번 시도한 끝에 겨우 동영상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를 화면에 담았어요. 엎어진 김치통, 지니겨진 배추, 호스를 든 시어머니의 모습이 차례로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민호 엄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호스를 내던지고 제 쪽으로 달려왔어요. 휴대폰 1이네. 시어머니의 손이 제 휴대폰을 향해 뻗어왔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딸을 안은 팔에 힘을 주고 또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민호 엄마, 너 지금 시어미한테 카메라를 들이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저는 그 한마디에도 휴대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의 일그러진 얼굴이 그대로 잡혔어요. 어머니, 저 갈게요. 저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대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어디가? 너 인연 어디가? 시어머니가 등 뒤에서 소리쳤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딸의 작은 몸이 제 가슴에 안겨 들썩이고 있었어요. 운동화 위에 묻은 김칫국물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시멘트 바닥에 빨간 자국을 남겼습니다. 대문을 막 나서는데 담장 너머에서 옆집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호네 새댁, 잠깐만. 옆집 할머니가 빗자루를 내려놓고 골목 쪽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새댁, 내가 다 봤어. 다 들었어. 옆집 할머니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 CCTV 달려 있는 거 알지? 거기에 다 찍혔어. 할머니,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영상 다 뺏어 줄게. 내 휴대폰에도 따로 녹화해뒀어. 옆집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어이구, 우리 민서 좀 봐. 애가 다 봤네. 이를 어쩐다니. 옆집 할머니의 손이 딸의 등을 한번 쓸어주었습니다.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감사는 무슨. 동네 사람들이 다 들었어. 앞집 부녀회장도 마침 산책 나왔다가 다 들었다고. 같이 담장 너머에서 보고 있었어. 저는 간신히 차 문을 열고 딸을 카시트에 앉혔어요. 안전벨트를 채우는 손이 자꾸 빗나갔습니다. 엄마, 외할머니한테 갈까? 딸이 카시트에 앉은 채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왜 외할머니한테 가고 싶어? 외할머니 김치, 외할머니한테 다시 가져다 줘야지. 친할머니가 다 버렸잖아. 민서야, 외할머니가 새벽에 만들었다며. 외할머니 슬프잖아. 저는 딸의 머리를 한참 동안 쓰다듬었습니다.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제 가슴을 쿡 찔렀어요. 차 문을 닫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박고 한참을 떨었어요. 숨을 쉬는 게 잘 안 됐습니다. 그때 조수석 문이 벌컥 열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뒤늦게 따라 나온 모양이었어요. 너 어디가? 남편이 조수석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수야, 엄마가 좀 심하셨네. 좀? 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좀, 이라고 했어, 지금? 그래도 너무 일 크게 만들지 마. 어머니도 다 너 위해서 그러신 거니까. 저는 천천히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뭐라고 했어?
어머니가 무슨 마음으로 그러셨겠어. 너 잘 되라고 그러신 거잖아. 김치 한 통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남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어요.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셀 수도 없었어요. 엄마가 원래 그러시는 거 한 번만 참아줘. 다 너 위해서 그러신 거. 그 말이 오늘 또 나왔습니다. 마당에 엄마의 김치가 지지겨져 있는 이 순간에도 5살 딸이 새파랗게 질려 울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려. 저는 핸들을 잡은 채 짧게 말했어요. 뭐? 조수석에서 내리라고. 지수야, 너 지금 흥분해서 내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발음했습니다. 남편이 한참 동안 저를 쳐다봤어요. 진짜 이럴 거야. 내려. 3번째였습니다. 민서는 어떻게 할 건데? 민서는 내가 데리고 가. 어디로? 저는 대답하지 않고 시동을 걸었어요. 남편이 한숨을 내쉬고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어머니한테 사과는 받아낼게. 일단 집으로 가자. 내려. 남편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엑셀을 밟았어요. 백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시댁 대문이 보였습니다. 그 앞에 멀뚱히 서 있는 남편의 모습도 함께 작아졌어요. 골목을 빠져나오는데 옆집 할머니가 골목 어귀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향해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큰 길로 나와 신호 대기에 걸렸을 때 저는 핸들에 다시 이마를 박았습니다. 신호등이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는데도 한참을 그러고 있었어요. 뒷차가 경적을 울리고 나서야 엑셀을 밟았습니다. 엄마, 어디가? 뒷좌석에서 딸이 다시 물었어요. 외할머니한테. 진짜? 응. 외할머니한테 가자. 외할머니한테 김치 다시 받자. 친할머니가 버린 거 외할머니가 다시 만들어 주실 거야. 그래. 저는 깜빡이를 켜고 경부고속도로 진입로로 핸들을 꺾었어요. 천안까지는 1시간 반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김칫국물이 묻어 있는 게 그제야 눈에 들어왔어요. 빨간 자국이 손등 위에서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등을 닦지 않았어요. 이걸 닦으면 오늘 일이 다 지워질 것 같았습니다. 안성휴게소에서 차를 세웠어요. 저녁 어스름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을 돌아보니 딸은 어느새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손이 카시트 벨트를 꽉 쥔 채로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옆집 할머니로부터 온 카톡이었어요. 세댁, 우리 동네 반상의 단톡방에 김치 사건 벌써 다 퍼졌어. 다들 민호 엄마한테 한마디씩 하고 싶어 해. 짧은 문장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직접 찍은 마당 사진이었어요. 엎어진 김치통, 지니겨진 배추, 시어머니의 발자국까지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려놓았어요. 부재중 전화 알림이 화면 위쪽에 줄지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또 남편, 또 시어머니. 저는 시동을 다시 걸었어요. 천안까지는 아직 1시간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의 마당에 도착하기 전까지 저는 어떤 전화도 받지 않기로 했어요. 핸들을 잡은 손등 위에서 빨간 자국이 천천히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밤 9시 30분이었습니다. 천안 외곽 시골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헤드라이트 불빛이 익숙한 시멘트 길을 비췄어요. 길가 감나무 가지에 까치밥으로 남겨둔 감 몇 개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마당 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부엌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백열등 불빛이 마당까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뒷좌석에서 잠든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딸의 작은 머리가 제 어깨에 폭 묻혔어요. 엄마. 저는 마당으로 들어서며 작게 불렀습니다. 부엌 쪽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이 시간에. 엄마가 보호대를 찬 무릎을 끌면서 마당까지 나왔습니다. 엄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입을 다물었어요. 뭔가 묻고 싶어 하던 표정이 한 박자 만에 사라졌습니다. 민서는 자나? 엄마가 두 팔을 벌렸어요. 저는 잠든 딸을 엄마에게 넘겼습니다. 우리 강아지, 외할머니 보고 싶었어. 엄마가 딸의 등을 토닥였어요. 딸은 잠결에 엄마의 목에 팔을 둘렀습니다. 엄마, 나왔어. 저는 그제야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그래, 잘 왔어. 들어가자. 엄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안방 아랫목에 딸을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는 엄마의 손길이 조심스러웠어요. 부엌에서 가습을 켜는 소리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엄마가 뚝배기를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먹어. 엄마. 먹고 얘기해. 저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오늘 목구멍이 막혔어요. 시어머니가 김치를 엎으셨어. 엄마가 국자를 든 손을 멈췄습니다. 마당 시멘트 바닥에. 그것도 발로 지니기셨어. 엄마는 가스불 앞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거지 새끼들이 먹는 거라고. 시골 김치를 어디다 들이미냐고. 동리가 다 듣게 소리치셨어. 저는 그 말을 다 내뱉고 식탁 위에 엎드렸습니다.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가습을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식탁 맞은편에 천천히 앉으셨어요. 엄마. 지수야. 엄마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엄마의 손바닥이 거칠게 만져졌어요. 고개를 들어 그 손을 봤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베이고 까진 상처가 빨갛게 부풀어 있었어요. 반창고가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손이. 지수야, 엄마 좀 봐. 엄마가 제 턱을 살짝 들어 올렸어요. 저는 그제야 엄마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평생 제 앞에서 한 번도 우신 적이 없는 엄마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네가 왜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시집을 잘못 가서. 지수야, 그런 말하지 마라. 엄마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내 잘못 아니다. 단 하나도 내 잘못 아니여. 저는 시댁 마당에서 참았던 울음을 그제야 터뜨렸습니다. 엄마의 손등 위로 제 눈물이 떨어졌어요. 엄마는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어요. 저는 안방 한쪽에서 딸 옆에 누웠다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옆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엄마였습니다. 저는 살며시 일어나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엄마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갈색 가죽 가방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손때 묻은 가방이었어요. 5년 동안 그 가방을 다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가방을 거실상 위에 올려놓고 지퍼를 천천히 열었어요. 낡은 다이어리 한 권, 누런 봉투 2개, 손때 묻은 통장 몇 건이 차곡차곡 나왔습니다. 엄마는 그 물건들을 상위에 가지런히 펼쳐 놓으셨어요. 저는 문을 살며시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엄마 앉아. 지수야, 잠 안 와. 엄마가 다이어리 첫 장을 손가락으로 쓸었어요. 이리 와서 앉아봐. 저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상위에 놓인 다이어리는 표지가 달아 모서리가 동그랗게 굽어 있었어요. 엄마가 다이어리 첫 장을 펼쳐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거 봐. 첫 장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술래야,
사돈댁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영수증 꼭 챙겨둬라.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아빠가 쓰신 거야. 그래.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사흘 전이었어. 엄마가 다이어리를 한 장 넘기셨어요. 엄마, 이게 다 뭐야? 지수야, 엄마가 오늘은 너한테 다 보여줄란다. 엄마는 누런 봉투 하나를 열어 안에 든 종이를 꺼내셨습니다. 차용증이었어요. 깨끗한 도장이 빨갛게 찍혀 있었고 글씨는 시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5년 전이었어. 너희 시아버지가 우리 집에 직접 오셨어. 언제? 내 아버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영자도 그때 같이 있었어. 엄마가 차용증을 제 앞에 내려놓으셨어요. 저는 도장 위치와 금액을 차례로 봤습니다. 2천만 원. 엄마, 2천만 원? 그래. 급한 사정이 있다고 사정하시더라. 무슨 사정이었는데? 그때는 자세히 안 물었어. 사돈어른이 어렵게 입을 떼시는데 캐묻기가 그래서. 엄마가 통장 한 권을 펼치셨어요. 이거 봐. 농협 적금 깬 거. 그때 너희 아버지 병원비 하려고 부어두던 거였어.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 병원비를. 그래. 너희 아버지가 흔쾌히 그러시더라. 사돈 일인데 어떻게 안 도와주냐고. 엄마가 또 다른 누런 봉투를 열었어요. 봉투 안에서 작은 종이들이 한 묶음 나왔습니다. 무통장 입금 영수증이었어요. 이건 또 뭐야? 명절마다 사부인이 요구하신 거. 사부인이? 사돈댁에서 성의 표시는 해야지. 그러시면서 100만 원씩. 저는 영수증을 한 장씩 들춰봤습니다. 설, 추석, 어머님 생신. 5년 동안 빠진 명절이 없었어요. 날짜와 금액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합치면 500만 원 넘지. 엄마는 마지막 봉투를 펼치셨어요. 이건 더 옛날 거야. 봉투 안에서 또 다른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800만 원. 너희 아버지가 사부인 부탁으로 보증을 서주셨다가 떠안으셨어. 그 빚 너희 아버지가 다 갚으셨어. 아빠가 돌아가시기 2달 전에 다 갚으셨어. 사돈한테는 이런 방구도 없이. 저는 그 자리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손바닥에서 짠 내가 났습니다. 엄마, 왜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어? 말해서 뭐해? 내 시집살이만 더 험해지지. 엄마, 너의 아버지가 그러셨어. 지수가 그 집에서 잘 사는 게 우선이라고. 영수증은 그냥 챙겨두는 거라고. 엄마가 다이어리를 덮으셨어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르다. 뭐가? 오늘은 엄마가 가만 안 있을란다. 엄마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평생 제가 들어본 적 없는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가볼란다. 이번엔 엄마가 직접 사부인 만나러 갈란다. 저는 엄마의 얼굴을 가만히 봤어요. 엄마의 등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언제나 굽어 보이던 그 등이 오늘은 곧게 펴져 있었어요.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부엌으로 들어가 전화기를 드셨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그 통화를 다 들었어요. 영자야, 자나. 엄마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나 술래요. 나 좀 도와줘. 엄마가 한 박자 숨을 들이쉬셨어요. 나 서울 좀 같이 가자. 이번엔 정말 굽히지 않을란다. 저는 이불 속에서 휴대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남편 14통, 시어머니 8통, 그리고 옆집 할머니로부터 새로운 카톡 한 통이 있었습니다. 새댁, 동네 분들이 다 새댁 편이래. 민호 어머니가 아까 슈퍼 가셨다가 말도 못 붙이고 돌아오셨대. 저는 그 카톡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부엌에서는 엄마가 다시 한번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영자야, 8시까지 우리 집으로 와. 옷도 단정한 거 한 벌 가져와라. 엄마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없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한참 동안 올려다봤습니다. 아침 8시였습니다. 마당 쪽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영자 이모가 직접 운전해 한 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보따리부터 챙겨 들고 마당으로 들어오셨어요. 술래야. 영자 이모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저는 부엌 창문 너머로 두 분의 모습을 봤어요. 엄마가 앞치마를 두른 채 마당으로 나가셨습니다. 영자야, 일찍도 왔네. 일찍은 무슨, 너 깨워야 하나 했더니 벌써 다 일어나 있구먼. 영자 이모가 보따리를 풀어 마당 평상 위에 펼치셨어요. 단정한 갈색 정장 한 벌과 흰 블라우스, 그리고 까만 구두 한 켤레가 차례로 나왔습니다. 이거 입어. 영자야, 이게 다 뭐여? 그 시골 몸빼 입고 사돈 만나러 가면 또 무시당해. 우리 며느리 결혼식 때 내가 입었던 거요. 영자 이모가 정장 어깨를 탁탁 털어내셨어요. 술래야, 너 오늘 사부인 앞에 똑바로 서야 돼. 옷부터 갖춰 입어. 고맙다, 영자야. 고맙긴. 빨리 갈아입어. 저는 부엌으로 들어와 아침상을 차리는 척하면서 두 분의 대화를 계속 들었어요. 술래야, 그 가방 챙겼지? 챙겼어. 다이어리도 봤어. 5년 전 그날 내가 기억하는 거랑 다 맞더라. 영자야, 그날 사돈 어른이 너희 안방에서 뭐라고 그러셨는지 나 한자도 안 잊었어. 우리 술래한테 2달 안에 갚는다고, 이자도 쳐서 갚는다고 그러셨잖아. 영자 이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내가 그날 안방 문턱에 앉아서 다 들었어. 잊을 수가 있나? 엄마는 잠시 말이 없으셨어요. 다이어리를 한 장 한 장 다시 점검하시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딸이 깨어났어요. 엄마.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딸을 안았습니다. 민서야, 잘 잤어. 엄마, 여기 외할머니 집이지. 응. 어젯밤에 우리가 왔잖아. 외할머니는 마당에 영자 할머니랑 같이 계셔. 오늘 뭐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엄마랑 외할머니랑 영자 이모 할머니랑 다 같이 서울 갈 거야. 친할머니 집에는 안 갈 거지? 5살 아이의 질문이 또렷했습니다. 부엌에서 도마질 소리를 내고 계시던 엄마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안 가. 진짜 안 가. 진짜 안 가. 민서는 누구 집에 있어? 민서는 큰 외할머니 집에 잠깐 가 있을 거야. 외할머니 사촌 이모지? 응.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딸을 안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엄마가 도마 앞에 서서 물을 썰고 계셨어요. 민서 일어났구나. 외할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우리 강아지 잘 잤어. 엄마가 무 한 조각을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영자 이모가 마당에서 들어오시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우리 민서, 이렇게 컸나? 영자 할미 알아보겠어? 네, 알아요. 기특하다. 저는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미역국, 갈치조림, 무생채. 엄마가 평소 자주 끓이시던 반찬들이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막 숟가락을 들었을 때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카카오톡 알림이 떴어요. 장문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메시지를 열었어요. 민호 엄마, 어제는 내가 좀 심했다. 김치값은 내가 다 보상할 테니까 빨리 집으로 와라. 민호도 너 없어서 출근 준비도 못한다. 영자 이모가 옆에서 그 메시지를 같이 읽으셨습니다. 술래야, 이것 좀 봐.
사부인이 김치값을 보상하신단다. 엄마가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김치값을.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30포기 절인 그 김치값. 그 김치 한 통에 들어간 새벽 4시가 얼마짜린 줄 아실란가. 엄마의 목소리에 헛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술래야, 오늘 가서 그 값 다 받아와. 이자까지 다 쳐서. 영자 이모가 미역국 그릇을 비우시며 말씀하셨어요. 민우 엄마, 어머니 김치값이 아니지. 어머니 무릎값이고, 어머니 손가락값이고, 우리 지수 5년 시집살이 값이지. 저는 그 한마디에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엄마는 갈색 정장을 갖춰 입고 거울 앞에 서 계셨습니다. 흰 블라우스 깃을 1번, 2번 가다듬으셨어요. 영자 이모가 검은 코트를 챙겨 입고 옆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차 뒷좌석에 보따리와 다이어리, 그리고 누런 봉투들을 차곡차곡 실었어요. 엄마, 이거 다 가져가. 그래. 하나도 빠뜨리지 마라. 엄마가 거실상 위에 놓인 통장 3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딸은 옆집 사촌 이모 댁에 잠시 맡겨두기로 했어요. 큰 외삼촌 댁에서 직접 차로 데리러 오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마당에서 딸을 큰 외삼촌 차에 태우는데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일찍 와. 응, 일찍 올게. 외할머니도 일찍 오시라고 해. 그래. 큰 외삼촌이 운전석에서 고개를 내미셨어요. 지수야, 걱정 마라. 민서는 우리가 잘 보고 있을게. 외삼촌, 감사합니다. 누이가 모처럼 큰일 하시는데 우리가 거들어야지. 큰 외삼촌 차가 마당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어요. 뒷좌석에 엄마가, 조수석에 영자 이모가 앉으셨습니다. 백미러로 뒷좌석을 봤어요. 엄마가 무릎 위에 보따리를 단단히 올려놓고 곧게 앉아 계셨습니다. 평생 제가 봐온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엄마는 늘 어딘가 작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작아 보이지 않으셨어요. 차가 천안 톨게이트를 지났습니다. 영자 이모가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지수야, 너 운전 조심해. 우리 다 같이 무사히 갔다 와야 돼. 네, 이모. 술래야, 너는 차에서 한숨 자도. 서울 가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앉아줘. 엄마가 짧게 답하셨습니다. 차가 안성 톨게이트를 막 지날 때였어요.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블루투스로 차 안에 벨소리가 울렸어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민우 처지.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나 민우 이모요.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뒷좌석에서 엄마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시이모님. 예, 우리 언니가 김치 엎은 거 동네 통장한테서 다 들었어. 어제 늦게 통장이 우리 집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네. 내가 오늘 너한테 꼭 해줘야 할 얘기가 있어. 저는 침을 한번 삼켰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언니가 5년 전에 왜 너희 친정에 손을 벌렸는지 그 진짜 이유 말이요. 영자 이모가 옆에서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진짜 이유요? 예, 운전 중이지. 갓길로 좀 세워. 저는 깜빡이를 켜고 안성휴게소 진입로로 차를 꺾었어요. 휴게소 한쪽에 차를 세웠습니다. 엔진을 끄지 않은 채로 휴대폰을 두 손으로 잡았어요. 말씀하세요. 5년 전에 우리 언니가 비밀로 붙고 있던 개가 있었어. 개요. 부녀의 친구들끼리 모은 사설개요. 개돈이 3천만 원이나 됐어. 저는 핸들을 꽉 잡았어요. 3천만 원. 그게 그냥 개로 끝났으면 됐는데 부녀의 친구 하나가 어디 좋은 펀드가 있다고
끌어들였어. 그래서요. 몽땅 날렸어. 한 푼도 못 건졌어.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뒷좌석에서 엄마가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셨어요. 예, 그게 가짜 펀드였어. 사기였어. 어머님이 그걸 모르고. 그래. 부녀의 친구 말만 믿고 갯돈을 다 넣었어. 그게 다 사라진 거지. 시이모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우리 언니가 그 사실을 형부한테 들킬까봐 평생 교장 사모님 자존심으로 사신 분이 그 망신을 못 견디시고 그래서 너희 친정에 손을 벌리신 거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뒷좌석에서 엄마가 짧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예, 나는 이거 최근에야 알았어. 우리 언니가 술 한 잔 드시고 우리 집에서 흘리신 말 가지고 내가 짜맞춰 본 거야. 시이모님, 너 오늘 어디 가는 길이지? 서울 가는 길이에요. 우리 언니 만나러. 네. 그럼 잘 됐다. 나도 지금 언니 집으로 가는 중이요. 거기서 보자.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한참 동안 운전대에 두 손을 올려놓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수야, 출발해. 엄마. 엄마는 다 짐작하고 있었어. 오늘 다 풀어내자. 엄마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동을 다시 걸고 휴게소 출구로 핸들을 꺾었어요. 서울까지는 1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오를 막 지난 시각이었어요. 제 차는 시댁이 있는 골목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뒷좌석에서 엄마가 정장 매무새를 한 번 더 가다듬으셨어요. 영자 이모가 백미러로 엄마를 보시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술래야, 허리 펴고 들어가. 펴고 있어. 엄마가 보따리를 무릎 위에 단단히 올려놓으셨어요. 골목 끝 시댁 대문이 보였습니다. 대문 옆 담장에서 옆집 할머니가 빨래를 널고 계셨어요. 저를 발견하자마자 빨래 집게를 손에 든 채 까치발로 뛰어나오셨습니다. 저는 차를 골목 한쪽에 세웠어요. 문을 열고 내리는데 옆집 할머니가 가장 먼저 엄마 쪽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어르신, 어르신이세요. 옆집 할머니가 두 손으로 엄마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네, 지수 엄마입니다. 엄마가 짧게 답하셨습니다. 어르신, 어제 일은 내가 다 봤어요. 우리 집 CCTV에도 다 찍혔어요.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아요. 옆집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의 손도 잠시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엄마는 곧 허리를 펴셨어요. 감사합니다, 통장님. 감사는요. 내가 진작 새댁한테 한마디라도 거들었어야 했는데. 옆집 할머니가 영자 이모에게도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이쪽은 누구신지. 나 술래 친구. 영자라고 합니다. 먼 길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옆집 할머니가 골목 안쪽을 손으로 가리키셨어요. 앞집 부녀회장도 어제같이 다 들었어요. 지금 부녀회 단톡방에서 난리가 나 있어요. 엄마가 한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보따리를 들고 엄마 옆에 섰어요. 시댁 대문 앞에서 엄마가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엄마의 어깨가 한번 위아래로 움직였어요. 엄마가 손가락으로 초인종을 누르셨습니다. 띵동. 한참 동안 인터폰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엄마가 한 번 더 초인종을 누르셨습니다. 띵동. 인터폰 화면 너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담장 너머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민호 어머님. 대문 너머에서 화들짝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오셨는데 문 안 여실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옆집 할머니의 목소리가 골목 전체에 퍼졌어요. 잠시 후 대문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대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어색한 표정으로 대문 안쪽에 서 계셨습니다. 평소에 그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어깨가 살짝 굽어 있었어요. 사부인 오셨네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떼셨습니다. 엄마는 답하지 않으셨어요. 대문 안으로 들어서며 엄마의 시선이 가장 먼저 머문 곳은 어제 김치통이 엎어졌던 시멘트 바닥이었습니다. 호스로 씻어냈음에도 바닥 틈새에 빨간 양념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엄마는 그 자국을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셨습니다. 영자 이모가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서셨어요. 술래야, 들어가자.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거실로 안내받았어요. 시어머니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식어버린 보리차를 내오셨습니다. 사부인, 어제는 제가 술이 좀 과해서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운을 떼셨어요.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는 보리차에 손도 대지 않으셨어요. 무릎 위에 놓인 보따리만 가만히 매만지고 계셨습니다. 사부인, 차라도 한 모금 하세요. 괜찮습니다. 엄마의 첫 마디였어요. 거실 안 공기가 한 박자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엄마 옆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가만히 있었어요. 영자 이모가 엄마의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엄마가 천천히 보따리를 풀기 시작하셨어요. 다이어리, 누런 봉투 2개, 통장 3권, 차용증 원본. 거실 탁자 위에 차례차례 펼쳐 놓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어색한 미소가 사라지는 데까지 3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사부인, 이게 다 뭐예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천천히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보셨어요. 사부인, 네. 어제 김치는 엎으셨어도 이건 못 엎으실 겁니다. 시어머니가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앉으셨어요. 엄마가 다이어리에 5년 전 페이지를 펼치셨습니다. 5년 전 9월 12일이에요. 엄마의 손가락이 다이어리 위를 가리켰어요. 이날 사돈 어른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우리 안방 아랫목에서 2시간 가까이 사정사정하셨지요. 시어머니가 입을 반쯤 벌리셨습니다. 사부인, 잠깐 들어보세요. 엄마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제 옆에는 우리 안양반이 앉아 계셨고요. 우리 친구 영자가 부엌에 있었습니다. 영자 이모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사부인, 그날 사돈 어른께서 우리 순례한테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내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기억해요. 영자 이모가 처음으로 입을 떼셨습니다. 2달 안에 갚는다고, 이자도 쳐서 갚는다고, 그러시면서 우리 안양반 손을 두 손으로 잡으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쪽이 그날 거기 계셨다고요. 네. 부엌 문턱에 앉아 있었지요. 사돈 어른께서 안양반한테 무릎까지 꿇으셨어요. 내가 그 광경을 어찌 잊겠어요. 시어머니가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셨습니다. 엄마가 차용증을 시어머니 앞으로 밀어주셨어요. 이거 사돈 어른 도장이지요. 시어머니가 차용증에 찍힌 도장을 들여다보셨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네. 이 2천만 원 단 한 번도 입금된 적이 없어요. 통장 보세요. 엄마가 통장을 펼쳐 시어머니 앞에 내미셨어요. 농협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5년 전 적금 해지 내역이 빨간 도장과 함께 찍혀 있었어요. 이 적금 우리 안양반 병원비 하려고 부어두던 거예요. 엄마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사부인, 그건 제가. 잠깐 더 들으세요. 엄마가 시어머니의 말을 끊으셨어요. 엄마가 누런 봉투를 펼쳐 무통장 입금 영수증을 한 장씩 탁자 위에 늘어놓으셨습니다. 5년치 영수증이 탁자를 가득 채웠어요. 이건 또 다 뭐예요? 명절마다 사부인이 요구하신 거예요. 사돈댁에서 성의 표시는 해야지 하시면서
엄마가 영수증 한 장을 들어 시어머니 앞에 보여주셨어요. 100만 원씩 5년간 빠진 명절이 없어요. 다 합하면 500만 원이 넘어요.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무릎을 꽉 쥐셨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그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언니 나왔어. 시이모님이셨어요. 거실 풍경을 한눈에 파악하시고는 시어머니 옆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명수가. 시어머니가 시이모님 쪽으로 시선을 돌리셨어요. 시이모님이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해. 뭘 그만해. 언니, 5년 전 그 가짜 펀드 돈 어디로 갔는지 나도 다 알아. 시어머니가 숨을 멈추셨어요. 형부도 곧 알게 되실 거야. 내가 다 말씀드릴 거야. 명수가. 언니 사부인 앞에서 더 거짓말하지 마. 이제 끝났어.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거실에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누런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800만 원의 변제 영수증이었어요. 엄마가 그 영수증을 시어머니 앞에 가만히 내려놓으셨습니다. 사부인. 엄마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네. 우리 안양반 살아생전에 사부인 부탁으로 진 빚입니다. 보증 800만 원. 이건 갚으셔야지요. 시어머니가 영수증을 손에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종이가 흔들렸어요. 한편 그 시각 시댁 골목 어귀에서는 옆집 할머니가 휴대폰을 들고 부녀의 단톡방에 사진을 올리고 계셨습니다. 천안 사돈 어르신 지금 시댁 거실에서 김치 값이고 빌려준 돈이고 다 받으시는 중. 답장이 1분 만에 30개가 넘게 달렸어요. 거실 안에서는 시어머니가 영수증을 손에 든 채 고개를 떨구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계셨어요. 영자 이모가 엄마의 어깨에 손을 살짝 얹으셨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꽉 쥔 채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영수증을 받아든 시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평생 며느리 앞에서 단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셨어요. 그러더니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무릎이 꺾였어요. 언니. 시이모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시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명수가 나 어쩌면 좋니? 시어머니의 입에서 처음으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언니, 이제 다 풀어야 돼. 형부 알게 되면 어떻게 해? 형부도 알아야지. 5년이나 속고 살았는데. 그때였습니다. 시댁 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거실 창 너머로 익숙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남편이었어요. 회사에서 반차를 내고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 거실 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어요. 탁자 위에 펼쳐진 차용증과 통장과 영수증, 바닥에 주저앉으신 시어머니, 맞은편에 꼿꼿이 앉아 계신 엄마. 남편의 시선이 그 셋을 차례로 옮겨갔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한 발짝 다가왔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시어머니는 얼굴을 가린 채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이모님이 남편을 향해 손짓하셨어요. 민호야, 와서 앉아라. 이모, 너도 이제는 알아야 할 때다. 내 엄마가 5년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들어. 시이모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거실 한쪽에 무릎을 꿇었어요. 평소 자신감 있게 앉던 그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볼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는 엄마 옆에 앉아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시이모님이 천천히 입을 떼셨어요. 민호야,
5년 전에 내 엄마가 비밀로 붓고 있던 개가 있었어. 개요. 부녀의 친구들끼리 모은 사설개요. 개돈이 3천만 원이나 됐어. 남편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3천만 원. 그게 그냥 개로 끝났으면 됐는데 부녀의 친구 하나가 어디 좋은 펀드가 있다고 끌어들였어. 어머니가, 내 엄마가 그 개돈 전부를 그 펀드에 넣었어. 한 푼도 안 남기고. 시이모님이 잠시 숨을 고르셨어요. 그게 가짜였어, 민호야. 사기였다. 남편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한 푼도 못 건졌어요. 한 푼도 못 건졌어. 그 사실이 형부한테 들통날까봐 내 엄마가 너희 장모님한테 손을 벌리신 거야. 어머니. 남편이 시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 어깨만 들썩이고 계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 민호야. 시이모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내 엄마가 그 후로 명절마다 사돈한테 받아 챙긴 돈으로 개 구멍을 메워왔어. 그게 5년이요. 5년. 남편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결혼 5년 내내 묵인해온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재생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엄마가 보내신 송편이 떡집 떡 취급을 받던 장면. 친정 김치가 베란다로 내쫓기던 장면. 명절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서 봉투를 요구하던 장면.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얼굴을 가린 손을 떼셨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민호야, 엄마는. 엄마, 아무 말도 하지 마요. 남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5년이에요, 엄마. 5년 동안 지수 친정한테. 민호야. 엄마, 5년이라고요. 그때 다시 대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시아버지셨습니다. 동네 노인정에서 돌아오시는 길이었어요. 옆집 할머니로부터 어제 마당에서 있었던 일과 지금 거실에서 진행 중인 일을 모두 전해 들으신 모양이었습니다. 평생 시어머니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시던 분이 처음으로 굳은 얼굴로 거실에 들어오셨어요. 시아버지가 거실 풍경을 보시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탁자 위에 차용증, 통장, 영수증,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 무릎을 꿇은 남편, 시아버지의 입에서 처음으로 묵직한 목소리가 나왔어요. 당신, 시어머니가 흠칫 어깨를 떠셨습니다. 여보, 당신 그동안 사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면서 뒤로는 돈을 받아왔단 말이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실 천장을 울렸어요. 내가 명색이 평생 교편 잡고 교장까지 한 사람인데. 여보, 저는. 이게 무슨 망신이야. 시아버지가 한 번 더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으셨어요. 여보, 잘못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잘못은 사돈한테 빌어. 사돈한테. 시아버지가 손가락으로 엄마 쪽을 가리키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릎걸음으로 엄마 앞에 다가오셨어요. 사부인 잘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머리가 거실 바닥에 닿았습니다. 엄마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셨어요. 영자 이모가 옆에서 짧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엄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사돈어른 사부인. 엄마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저는 오늘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엄마가 미리 준비해 오신 종이 한 장을 탁자 위에 올리셨어요. 차용증 사본과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었습니다. 빌려드린 돈 2천만 원, 우리 안양반 보증 빚 800만 원. 엄마가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으셨어요. 그동안 명절마다 받아가신 돈은 더 이상 묻지 않을 테니 원금만 정리해 주십시오. 시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으셨습니다. 사부인,
저희가 사부인 뵐 면목이 없습니다. 이자도 5년치 다 계산하셔서 보내주세요. 엄마의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일주일 안에 부탁드립니다. 네. 일주일 안에 다 정리하겠습니다. 시아버지가 거실 안쪽으로 들어가셨어요. 잠시 후 통장과 도장을 들고 다시 나오셨습니다. 여보, 통장 다 가져와. 적금이고 정기예금이고 다 가져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은 채 거실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여보, 어서. 시아버지가 한 번 더 호통치셨어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비틀거리며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엄마 쪽으로 돌아서셨어요. 사부인, 일주일 안에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5년치 이자까지 다 쳐서요. 시아버지가 허리를 깊이 숙이셨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한 짓에 대해 제가 사부인께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엄마는 잠시 시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보셨어요. 사돈어른. 네. 고개 드세요. 그 자리가 사돈어른 자리가 아닙니다. 엄마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한 톤 부드러움이 묻어났어요. 시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엄마가 다이어리와 봉투들을 다시 보따리에 차곡차곡 챙기셨어요. 영자 이모가 옆에서 거두셨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은 채로 엄마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장모님, 엄마는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장모님, 제가. 김서방. 엄마가 손을 들어 남편의 말을 끊으셨어요. 오늘은 자네하고 할 얘기 아니요. 오늘은 사돈어른하고 사부인하고 풀 일이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가 보따리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영자 이모와 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통장 한 묶음을 들고 나오셨어요. 엄마는 시어머니 쪽을 한번 보시고는 거실 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사부인. 엄마가 거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셨어요. 시어머니는 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양반이 사부인 앞에서 어떻게 사정사정하셨는지 평생 잊지 마세요. 엄마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거실을 나오셨어요. 저는 엄마의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대문 밖에서 옆집 할머니가 골목 어귀까지 따라 나오셨어요. 엄마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아주셨습니다. 어르신, 잘하셨어요. 엄마가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차에 올라타기 직전 엄마가 제 어깨를 한번 두드리셨습니다. 지수야. 응, 엄마. 이제 엄마가 좀 시원하다. 너희 아버지한테도 면이 좀 선 것 같다. 저는 운전석에 앉아 한참 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어요. 백미러로 시댁 대문이 보였습니다. 5년 동안 저를 작아지게 만들던 그 대문이 오늘은 작아 보였어요. 일주일이 흘렀어요. 수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저는 친정 안방에서 딸과 함께 늦은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통장 입금 알림이었어요. 화면을 켜자 숫자가 떴습니다. 3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어요. 원금의 5년치 이자까지 정확히 더해진 액수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부엌으로 갔어요.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들어왔어. 뭐가? 사돈어른이 보내신 거. 엄마가 고무장갑을 벗으셨어요. 화면을 들여다보시던 엄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약속은 지키시는 분이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내 아버지 산소 손볼 거 있고 우리 집 보일러도 새 것으로 바꿀란다. 엄마가 다시 고무장갑을 끼셨어요. 나머지는 우리 민서 학자금으로 넣어둘란다. 엄마, 됐다. 그 얘기는 그만하자. 엄마가 다시 설거지를 시작하셨어요. 저는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휴대폰 화면 위쪽에 부재중 전화 알림이 줄지어 쌓여 있었어요.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99통이었어요. 장문 카톡도 30개가 넘었습니다. 저는 카톡 메시지를 처음부터 시간순으로 읽어내려갔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단단한 호통이었습니다. 민우 엄마, 빨리 와서 이 사태 수습해. 다음 메시지는 그 다음 날이었어요. 민우 엄마,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그 다음 사흘이 지난 메시지에서는 어조가 바뀌었습니다. 민우 엄마, 어머니가 잘못 생각했다. 한 번만 만나주라. 마지막 메시지는 어제 새벽 2시에 와 있었어요. 지수야, 어머니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주라. 동네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저는 그 마지막 메시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오후 2시쯤 시이모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우댁. 네, 시이모님. 형님이 요새 집 밖을 못 나오신다. 왜요? 통장 할머니가 동네 부녀회에 사건 다 알린 뒤로 마트도 못 가고 미용실도 못 가고 저는 휴대폰을 두 손으로 잡았어요. 부녀회장이 어제 임시회의를 열어서 형님 부녀회 임원직을 박탈했어. 임원직이요. 30년 부녀회 활동 한순간에 다 날아갔어. 시이모님의 목소리에 한숨이 섞였습니다. 민우댁, 형부도 단단히 결심하셨더라. 네. 오늘 아침에 형님 통장이고 적금이고 다 꺼내서 형부 앞에 펼치라고 하셨다더라. 5년 동안 어디다 얼마를 썼는지 한 푼도 빠짐없이 다 적어와. 우리 집 재정은 오늘부로 내가 관리한다. 그러시면서 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우댁, 너는 너대로 잘 정리해라. 형님 일은 형부가 다 책임지신다. 네, 시이모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진작 이렇게 했어야 하는 건데. 전화를 끊고 저는 마당으로 나갔어요. 겨울 햇볕이 마당에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엄마가 마당 한쪽에서 김장독을 손보고 계셨어요. 저는 평상에 걸터 앉아 엄마의 등을 한참 동안 봤습니다. 엄마의 등은 더 이상 굽어 보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마당 쪽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부엌 창문 너머로 마당을 봤습니다. 남편이었어요. 회사에 연차를 내고 직접 천안까지 내려온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 차에서 내려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약과 한 상자와 호박 한 덩어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가 마당으로 나오셨어요. 남편이 엄마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엄마는 답하지 않으셨어요. 장모님, 제가 그동안 너무 모자랐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마당에 또렷이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 다 알면서도 못 본 척했습니다. 엄마가 두 손을 앞치마에 닦으셨어요. 지수한테 한 번도 어머니 편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머리를 마당 바닥에 닿을 듯이 숙였습니다. 엄마는 한참 동안 남편을 내려다보셨어요. 김서방. 네, 장모님. 마당에 무릎 꿇지 마라. 일어서서 말해라. 장모님. 엄마는 사위가 마당에 무릎 꿇는 거 보고 싶지 않다. 남편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엄마가 평상 쪽으로 손짓하셨습니다. 이리 와서 앉아. 남편이 평상 한쪽에 어색하게 걸터 앉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차를 한 잔 들고 나갔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어요. 엄마가 평상 위에 보리차를 2잔 놓으셨어요. 남편 앞에 한 잔, 엄마 앞에 한 잔. 김서방. 네. 자니가 잘못한 거보다 자네, 어머니가 잘못한 게 더 크다. 엄마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하지만 우리 지수랑 민서한테 자니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네 인생도 달라질 거야. 장모님, 다 새기겠습니다. 새기는 거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라. 엄마가 보리차를 한 모금 드셨어요.
말로 하는 사과는 이제 우리 집에서 안 통한다. 남편이 두 손으로 보리찻잔을 잡았어요.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상 옆에 잠시 서 있다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엄마와 남편 사이에 오가는 침묵이 마당 위로 길게 깔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과 저는 안방에서 마주 앉았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결혼 생활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떼셨어요. 지수야, 나 진짜 잘못했다. 너 결혼하고 5년 동안 한 번도 우리 엄마 편 안 든 적이 없어. 그게 너한테 어떻게 보였을지 이제야 알겠어. 당신 진짜 몰랐어. 몰랐다고 하면 핑계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남편이 두 손으로 무릎을 짚었어요. 앞으로 어머니랑은 어떤 동거래도 안 할 거야. 명절 봉투도 생활비도 아무것도. 시댁 방문도 명절이랑 부모님 생신 외에는 안 갈 거야. 너 데리고 안 가.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장모님. 앞으로 내가 더 자주 모실 거야. 주말마다 내려와서 거들 거야. 당신. 지수야, 한 번만 기회 줘. 남편이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5년 만에 그 손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기회는 한 번만이야. 한 번이면 충분해. 저는 그제야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편 그 시각 시댁 동네에서는 옆집 할머니가 부녀의 단톡방에 CCTV 영상과 사진을 다시 한번 공유하고 계셨습니다. 평소 시어머니께 시달려 온 동네 어른들이 한마디씩 보태셨어요. 시어머니가 30년간 쌓아온 동네 평판이 일주일 만에 모조리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일주일이 지난 토요일이었어요. 시어머니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엄마에게로요. 엄마가 부엌에서 그 전화를 받으셨어요. 사부인. 엄마가 한 박자 숨을 들이쉬셨습니다. 사부인, 천안 오시는 건 사부인 평판에도 좋지 않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정중했지만 분명했어요. 사돈일은 이미 다 정리됐으니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엄마가 짧게 마무리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와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별을 올려다봤어요. 11월의 밤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엄마, 추워. 이불 가져왔다. 엄마가 무릎 위에 담요를 펼쳐주셨어요. 저는 그 담요 한쪽을 엄마 무릎 위에 다시 덮어드렸습니다. 엄마. 왜? 엄마, 등이 안 굽으셨네. 내 등이 언제 굽었어? 엄마가 짧게 웃으셨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엄마는 등이 굽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를 위해 일부러 몸을 낮추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빠가 남기신 그 다이어리 한 권이 5년이 지나서야 엄마와 저를 지켜주었어요. 별 하나가 마당 위로 길게 흘러갔습니다. 해가 바뀌었어요. 1월 중순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남아있던 자녀 육아휴직 6개월을 신청했어요. 딸과 함께 천안 친정에서 봄까지 머물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남편은 주말마다 차로 1시간 반 거리를 직접 운전해 친정으로 내려왔어요. 처음 2번은 어색하더니 3번째 주말부터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김서방, 그만해. 손 다친다. 엄마가 마당으로 나오시며 말씀하셨어요. 장모님, 한 번만 더 패고 들어갈게요. 고집은. 엄마가 작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부엌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봤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남편이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엄마가 그 옆에서 잔소리하고 그날 오후 우편함에 두툼한 봉투 한 통이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시아버지셨습니다. 엄마가 마당 평상에서 봉투를 열어보셨어요. 안에는 통장 사본 한 장과 친필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편지를 펴서 천천히 읽으셨어요. 저는 옆에서 같이 봤습니다. 사부인께 시아버지의 단정한 펜글씨였어요. 우리 집사람 평생 망신값으로 받아주십시오.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한 제 잘못이 큽니다. 통장 사본에는 1천만 원이 추가로 입금된 내역이 있었어요. 엄마는 한참 동안 그 편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따로 통장에 넣어둘란다. 안 쓸 거야. 안 쓴다. 사돈어른 마음만 받아두는 거요. 엄마가 편지를 봉투에 다시 넣으셨어요. 평상 위에 봉투를 가만히 올려놓으셨습니다. 며칠 뒤 시이모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가 부엌에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양평이요. 엄마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어요. 네. 사부인이 결심하셨다고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엄마 옆에 섰습니다. 언제? 이번 달 말씀이세요. 엄마가 휴대폰을 귀에 댄 채로 저를 돌아보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돈 어른께도 부디 잘 챙기시라고 전해주세요. 엄마가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엄마, 무슨 얘기야? 사돈 어른 내외가 양평으로 이사 가신단다. 양평? 30년 사신 동네 떠나신단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가 부엌 창문 너머 마당을 바라보셨습니다. 교장 사모님 자리 내려놓고 평범한 노년 시작하시려는 거요. 엄마의 목소리에 한숨도 비웃음도 없었어요. 이사 가시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마당으로 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시이모님이 직접 운전하셨고 조수석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부엌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봤어요. 시어머니가 차에서 내리시는데 한 박자 망설이셨습니다. 엄마가 마당으로 나가셨어요. 사부인.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떼셨습니다. 오셨네요. 엄마가 짧게 답하셨어요. 사부인, 들어가서 차 한 잔 드시죠. 엄마가 마루 쪽으로 손짓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루에 올라서며 살짝 휘청거리셨어요. 시이모님이 옆에서 부축해 드렸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으셨어요. 저는 따뜻한 보리차를 2잔 들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리차를 한 손으로 받으셨어요. 다른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부인. 시어머니가 보따리를 풀어 엄마 앞에 내미셨어요. 손수 뜨신 듯한 무릎 담요 한 장이었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시다고 들어서요. 엄마가 잠시 그 담요를 내려다보셨어요. 사부인. 네. 제가 5년 동안 사부인을 너무 작게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다 제 못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가짜 펀드에 돈을 잃은 게 부끄러워서 그 부끄러움을 사부인한테 다 풀었어요. 엄마가 시어머니를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한참 동안 답을 안 하셨습니다. 저는 거실 한쪽에 서서 두 분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엄마가 천천히 입을 떼셨습니다. 사부인. 네. 앞으로 우리 두 사람이 가깝게 지낼 일은 없을 겁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하지만 우리 지수랑 민호 부모 노릇은 끝까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부인.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엄마가 보리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셨어요. 네, 사부인. 그것만 기억하겠습니다. 시이모님이 옆에서 시어머니의 어깨를 한번 토닥이셨습니다. 두 분은 1시간 정도 머무시다가 일어나셨어요. 마당까지 배웅하는데 시어머니가 잠시 멈춰 서셨습니다. 저를 향해 처음으로 똑바로 고개를 드셨어요. 민호 엄마. 네, 어머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가 마당을 빠져나갔어요.
엄마가 제 옆에서 한숨을 한번 길게 내쉬셨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어. 다 끝난 일이여. 1월 말이었어요. 엄마가 다시 김장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번에는 30포기가 아니었어요. 5포기만 절이셨습니다. 대신 사람이 많았어요. 저, 남편, 영자 이모, 큰 외삼촌 내외, 옆 마을 친척들까지 마당 평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술래야, 양념 좀 더 진하게 해라. 영자 이모가 양념 그릇을 휘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진하게 했어. 더 진하면 맵다. 우리 민서가 맵다고 했어. 민서야, 그래도 한 입만 먹어봐. 엄마가 갓 버무린 김치 한 조각을 딸 입에 넣어주셨어요. 맛있어. 딸이 양념이 묻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당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큰 외숙모가 절인 배추를 한 포기 들어 올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술래야, 너희 김치는 양념이 진해서 맛있어. 형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지요. 엄마가 큰 외숙모께 김치 한 조각을 건네셨어요. 남편이 그 옆에서 배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서툴렀어요. 엄마가 옆에서 한 번씩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김서방, 배추 다듬을 땐 이렇게 심을 깊이 파야 양념이 잘 배. 네, 장모님. 남편이 진지한 표정으로 배추를 들여다봤어요. 저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한 장 찍었습니다. 엄마가 평상 한쪽에 갓 버무린 김치를 한 접시 올려놓으셨어요. 이거 한 접시는 너희 아버지 산소에 다녀와서 올려야겠다. 엄마, 너의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이 자리에 제일 좋아하셨을 거다. 엄마의 목소리에 옅은 웃음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엄마 옆에서 김치 한 포기를 꽉 잡고 양념을 발랐습니다. 엄마가 제 손등을 한번 두드리셨어요. 지수야. 응, 엄마. 김치는 혼자 담그는 게 아니여. 같이 담가야 진짜 맛이 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시아버지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가 마당에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사돈어른. 네. 올해는 사돈댁 김치 한 통만 우리 집에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엄마가 한 박자 망설이셨어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받아 정성껏 먹겠습니다. 사돈어른. 작년 일은 평생 짊어지고 살겠습니다. 엄마가 마당 한쪽에 쌓인 김치통을 바라보셨어요. 그러시지요, 사돈어른. 엄마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일주일 뒤 양평 세주소로 김치 한 통을 보냈어요. 엄마가 김치통 위에 짧은 편지 한 장을 동봉하셨습니다. 사돈어른. 엄마의 손글씨였어요. 이 김치는 사부인이 아니라 사돈어른께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양반 목까지 맛있게 드십시오. 저는 그 편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엄마가 봉투를 김치통 위에 테이프로 단단히 붙이셨어요. 그날 저녁 마당 평상에 엄마와 남편과 딸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갓 담근 김치에 수육을 싸먹는 자리였어요. 저는 엄마 옆에 앉아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엄마의 김치 맛이 그대로 있었어요. 5년 동안 시댁 식탁에 한 번도 오르지 못한 그 맛이었습니다. 엄마. 왜? 엄마 김치 맛있어. 엄마가 짧게 웃으셨어요. 저는 평상 한쪽에 앉으신 엄마의 어깨를 가만히 봤습니다. 평생 굽은 등으로 보였던 그 어깨가 그날따라 유난히 넓어 보였어요. 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딸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겨울 햇볕이 마당에 길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당 시멘트 바닥에 엎어진 김치통을 보던 그 순간, 저는 5년 동안 삼켜온 모든 말이 한꺼번에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를 일으켜 세운 건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5년 전에 남기신 그 한마디였어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 영수증은 꼭 챙겨두라는 그 당부 하나가 친정엄마와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사돈댁 눈치 보느라 친정 마음 한번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한 분 계실 거예요. 며느리라는 자리 때문에 딸 노릇 못하고 사신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오늘만큼은 친정 엄마한테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엄마 손에 묻은 반창고가 누구를 위한 건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여러분의 친정 엄마가 평생 굽혀 살아오신 그 등 한 번쯤은 우리가 펴드릴 차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